여러분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희 시댁은 사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한의사였고 시어머님은 교사였죠. 여기에 더해 남편 역시도 사립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 역시 남편과 같은 학교의 선생님이었죠. 물론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남편과 재혼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로 저는 사자 집안을 더럽힌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0대이니 근 30년을 그렇게 살았네요.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한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 행여나 욕심을 부려서 아이를 또 가질 생각은 마라. 그저 지금 있는 아이들을 내 평생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은 듯 살아. 알았니? 네, 어머님. 죽은 애미가 머리가 좋고 영특한 아이였으니까 태원이 정원이 둘 다 당연히 그럴 거야. 그러니 넌 애들 먹이고 입히는 것만 신경 쓰고 교육 문제는 나나 내 아들한테 항상 물어라. 네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순간 넌 이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이해했어?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배운다고 될 문제면 진즉에 가르쳤겠지. 우리 사자 집안에 어쩌자고 저런 게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집이 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죽은 애미가 불쌍하고 가여워. 내가 너만 보면 위장이 뒤틀리고 머리가 다 아프다.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전처에 아이가 둘이나 있는 그런 집에 시집을 왜 갔느냐 물으신다면 처음엔 남편 때문이었어요. 제 나이 19살에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꿈꿨을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했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고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 뒤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사별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절 찾아온 거였죠. 때문에 남편은 초반에 절 위해 많이 애를 써주긴 했습니다. 아이 엄마, 그놈의 사자 집안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솔직히 우리가 대대로 사자 집안은 아니잖아. 끽해봐야 돌아가신 아버지랑 엄마 단 둘이서 시작한 거 아니야? 내가 뒤늦게 선생님 되니까 대대로 이러는 거 좀 웃기거든?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럼 다른 집안은 처음부터 사자였다니? 시작이 있었고 그 명맥을 유지하니까 제대로 된 집안이 되는 거지. 그러게 하필이면 넌 고르고 또 골라서 저런 걸 우리 집에 데리고 와? 죽은 며느리가 이걸 알면 무덤을 파고라도 뛰쳐나올 거다. 엄마, 이 사람이 뭐 어때서? 집안도 이만하면 잘 살고 솔직히 우리 집보다 이 사람 집이 더 잘 사는 건 알지? 적당히 해. 엄마도 그거 욕심이야. 돈? 우린 뭐 없이 살아? 너희 아빠 죽고 나서 조금 기울어지긴 했어도 명예가 있어. 난 저런 애를 트럭으로 가져다 줘도 애들 엄마랑은 안 바꾼다. 죽은 애미, 우리 희숙이 얼마나 애가 참하고 착했는데 저런 장사꾼 딸이랑 감히 비교할 급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혼수를 그렇게 받아챙기고 엄마는 양심이 좀 있어봐. 또 뭐? 우리 희숙이? 희숙이도 살아생전에 엄마가 좀 괴롭혔어? 그 누굴 데리고 와도 싫다고 할 거면서 시끄러! 혼수는 당연한 거지. 여기서 그걸 왜 말해? 저 털 떨어진 놈. 그래, 너 어디 한번 네가 그렇게 좋다는 년이랑 살아봐라. 살아보고도 그런 말을 해봐. 딱 두고 보마. 그 잘난 사랑이 언제까지 가는지. 나중에 왜 결혼 더 안 말렸냐고 원망이나 하지 마라. 솔직히 초반엔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 싫어하는 것, 또 남편이 저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것도 신경 쓸 틈이 없었죠. 바로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겨우 100일이 지난 딸 정원이와 4살 태원이까지 제품이 낯선 지 계속 울어대는 통에 너무 힘들었죠. 조금만 열이 나도 손발이 떨렸고 행여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내 불안해했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었기에 그 부담감은 더욱 심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졌고 어느덧 저는 그 아이들을 보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특히 태원이가 제게 엄마라고 했을 때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 시집살이가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결혼하고 3년이 좀 지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삼촌에게 보증을 서준 게 잘못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거든요. 당장 큰 목돈을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문을 닫을 위기까지 오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교사였던 남편에게 그런 돈은 없었고 남편이 대신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긴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제게 더욱 차갑게 돌아서셨죠. 그나마 돈이 좀 있는 집안이라고 해서 받아줬더니 이제 뭐? 돈을 내놔라. 기가 차서.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가 아니라 거지를 들여놨네.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그게 저도 좀 급하고 아버지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금방 갚을게요. 금방? 난 금방 돈 갚는다는 사람이 진짜 돈을 갚는 걸 본 적이 없다. 보증을 섰다고? 아이고, 얼마나 멍청하면 같은 피출한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니?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난 말이다. 내 자식들한테도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 아무리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가르쳤다. 근데 내 아들한테 그런 부탁을 해? 행여나, 내 아들한테 또 그런 말 나오면 너 그대로 쫓겨날 줄 알아. 알았니? 어머님 제발요. 저도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못 갚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는 갚을게요. 네?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허덕거리면서 무슨 수로? 아니지. 누울 자리가 있으니 다리를 뻗는 거지. 이런 건 딱 잘라서 제대로 거절을 해야 2번은 안 그러겠지. 경고하는데 나한테 앞으로 돈 이야긴 꺼내지도 마라. 너한테 10원 한 장도 줄 생각 없다는 거 금머리통에 제대로 박아놓고. 이때 남편이 끼어들어서 말했죠. 아이, 엄마, 그거 좀 주자. 아버지가 남긴 땅 있잖아. 팔아서 좀 돕자고. 야, 이놈아.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그걸 왜 마음대로 쓰려고 해? 가족이잖아. 어쨌든 내 장인이고. 그 정도도 가족끼리 못해? 그래. 너희들은 다 착한 사람이고 난 못된 인간이다. 됐니? 난 너한테 늙어서 손 벌릴 생각도 없고 행여나 그런 짓 하지도 못하게 할 거다. 이게 부모야. 알아? 정 빌려주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봐라. 네가 택한 여자 때문에 집안 꼴이 어떻게 됐는지. 결국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허무해서 눈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게 19살 된 남동생이 있었기에 그 아이까지 챙겨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태원이와 정원이를 돌봐야 했고 일을 다니거나 동생에게 따로 신경을 써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가 남긴 사망보험금 전부를 동생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게 된 거였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돈을 동생한테 주는 법이 어딨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남긴 돈인데. 그래, 당신 아버지가 남긴 돈이지. 그럼 당신한테도 일부 권리는 있는 거잖아. 이제 당신 친정에 아무 도움도 못 받을 텐데 그 돈까지 홀랑 줘버리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당신 동생도 19살 아니야? 예전엔 그 나이에 결혼도 했어. 성인이라고. 자기 앞가림은 본인이 해야지. 그 큰 돈을 주면 어쩌자는 거야? 여보, 내가 지금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그래, 솔직히 까놓고 나 그 돈 좀 융통 좀 하려고 했어. 내 차를 바꿀 때가 됐고 우리 집도 이사를 갈까 싶었지. 왜? 그 정도도 못해? 우리 사이가 딱 그렇게 나뉘는 거야? 그래도 난 장인어른 끝까지 도우려고 했었어.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정도 자격은 충분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집도 우리 아버지가 돈 보태서 산 거잖아. 그게 그게 끝이야? 부자라고 해서 망해도 몇 년은 갈 줄 알았더니 별것도 없네. 그때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할 생각을 했었어요. 애초에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던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토록 불타올랐던 사랑마저 짜게 식더군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오는 저를 달래주는 아이들을 보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래서 하루만 더 또 하루만 더 하고 이혼을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오히려 만만해 보였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느 날은 제게 그러시더군요. 너 친정에 돈 빼돌리니? 그게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무슨 돈을 빼돌려요? 내가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남동생한테 돈을 줬다는데 맞니? 아니에요. 아버지 보험금 그걸 준 거고 여기서 돈은 빼돌린 적이 없어요. 너도 참 뻔뻔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 돈만 줬을까? 너 가계부 쓴 거 가지고 와. 내가 앞으로 여기 올 때마다 계속 검사할 테니까. 내 아들이 어렵게 번 돈 난 한 푼도 너희 거지 같은 친정 식구들한테 퍼줄 생각 없으니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았니? 가뜩이나 이전에 무식하다, 가방끈이 짧다, 배운 것도 없는데 돈만 있는 졸부 소리를 들으면서 구박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졌죠. 특히나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교육이라도 새로 받은 것처럼 돈 문제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굴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번 보증이나 카드,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 주입하듯이 교육을 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만 그랬죠. 멍청한 것들이 보증이나 써주고 사람 좋은 척 돈 빌려주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야. 노후 준비는 응당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자식들한테 기대어서 피를 빨아먹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지. 아들, 넌 엄마처럼 이렇게 혼자 당당한 부모를 만난 걸 자랑스러워해야 해. 알았니? 그럼요. 저도 이젠 이해해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내 손주들이 자라서 의사, 판검사 되면 저것도 엄마라고 다 퍼주는 건 아닌지 겁이 나네. 그러니까 아빠인 네가 초장부터 교육을 잘 시키란 말이야. 알았니? 친모는 따로 있는데 혜택을 저게 다 받으면 얼마나 죽은 애미가 억울하겠어. 걱정 마세요. 제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실제로 남편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등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곤 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빌어먹을 사자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막 시작할 무렵이 딸 정원이가 7살이었을 때인데 어린 마음에 그럼 엄마는? 엄마도 교사야? 하고 아기 없이 물었죠. 이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엄마도 교사야. 근데 지금 엄마는 아니고. 전 너무 놀라서 정원이를 방에 데려다주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애초에 애들한테 감출 생각도 없었고. 솔직히 웃기지 않아? 배 아파서 낳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당신이 그 공을 가로채는 게. 그래서 난 앞으로도 솔직하게 말할 거야. 애들 교육에 이게 더 좋아. 당신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친모인 것보다 애들도 이게 더 좋을 거고. 애들이 충격받을 건 생각도 안 해? 정원이 겨우 7살이야. 오히려 어릴 때부터 아는 게 덜 충격이지. 아님 태원이한테 말을 먼저 할까? 그때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때는 진심으로 이혼을 요구했죠.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결혼이라고 생각했기에 강하게 나갔던 겁니다.
이에 남편 역시 조금은 놀랐는지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제 앞에서 싹싹 빌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를 대하는 게 약간은 달라지긴 했습니다. 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앞에서는 아이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없어졌죠. 하지만 결국 그 교육의 힘은 제대로 발휘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벌어진 것은 남편이 퇴직을 한 이유였어요. 퇴직을 할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학교가 통합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제게는 유독 살가웠던 아들 태원이의 변화가 첫 번째였죠. 앞으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아들, 엄마가 혹시 뭐 실수했어? 방에 물건을 하나도 안 건드렸어. 정말이야. 됐다고. 몇 번을 말해. 필요 없다고 하잖아. 그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해. 내 친엄마도 아닌 주제에 엄마인 척 가식 떨지 말라는 말이야. 뭐? 태연이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듣든 말든 사실 아니야? 그니까 제발 우리 선 좀 지키자고 선. 처음엔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충격과 사춘기가 겹친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태원이에 이어서 딸인 정원이 역시 제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사고까지 쳐서 몇 번이나 불려갈 정도였네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을 의심했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 수습할 방법도 없었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아이들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연속해서 터진 겁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던 거죠. 가지고 있는 돈을 불리려고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가진 돈 모두를 잃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지인, 친척들까지 모두 한 번에 터진 거였죠. 이 일로 저희 집도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다며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나 여기서 살아야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잡기만 하면 나 저기 창고에 있는 방이라도 치워다오. 여기서 좀 지낼 테니까. 그러자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받은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사기를 당할 거면 혼자 당하면 되는 거지. 나까지 끌어들였잖아. 내 퇴직금은 어쩔 거냐고. 엄마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니? 엄마도 우리 다 같이 잘 되려고 그런 거잖아. 재개발한다는 소식에 나 말고도 사기당한 사람 많아. 그러게 내가 몇 번을 찜찜하다고 했잖아. 사기당한 사람이 많으면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장인 그렇게 됐을 때는 보증서 줬다는 걸로 멍청하다면서 욕을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찜찜하다는 놈이 퇴직금에 쌈짓돈까지 주면서 제대로 불려달라고 해? 너도 마찬가지지. 왜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사기쳤어? 난 피해자야, 피해자. 똑똑한 척하면서 사기당한 놈들이 멍청하다고 한 게 누구야? 다름 아닌 바로 엄마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엄마를 왜 데리고 있어야 해? 엄마가 왜 우리 집에 들어오냐고. 뭐? 그럼 날 내쫓겠다는 거야? 이 한겨울에? 엄마가 그랬잖아. 노후 준비 다 되어 있는 부모라고. 부모는 원래 그래야 한다고. 엄마가 가르친 건데 기억 안 나? 더구나 나 퇴직했어. 명예퇴직도 아니고 정년퇴직도 아닌 강제퇴직 당했다고. 직업도 없고 뭣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까지 날렸고. 나만큼 날렸어? 엄마는 집까지 잃었어. 넌 대신 집이 있잖아. 그니까 이 집 딸랑 하나 있는 게 내 노후 자금이라고. 난 이거 절대로 못 써. 근데 엄마까지 우리 집에 밀고 들어오면 식구가 늘겠지. 그 생활비는 누가 감당할 거야? 시어머니는 경악에 가까운 얼굴로 소리를 질렀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네 엄만데 고작 밥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게 그렇게 아깝니? 그럼 넌 엄마가 혼자 길에서 죽어가야 되겠어?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 자신의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긁더군요. 밥숟가락 하나? 내가 엄마를 몰라?
엄마 때 되면 해외여행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고 반찬에 고기 없으면 죽는 소리라는 사람인 걸 모르냐고. 매달마다 가방에 뭐에 쇼핑하고 피부 관리인지 뭔지도 받겠다고 할 테지. 그게 끝이야? 염색한다고 미용실은 좀 다녀? 그게 몇 푼이나 한다고? 생각보다 커. 근데 고작 밥숟가락? 엄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아버지 죽을 때도 유산 한 푼 나한테 준 적 있냐고.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그때 줄 거라고 꽉 쥐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 돌보라고? 양심이 있어봐. 이게 자식 피 빨아먹는 거지 뭐 별거야? 내가 일부러 그랬어? 엄마가 일부러 그랬냐고? 내가 받으면 다 갚으마. 갚으면 되잖니? 갚는다는 인간들 중에 갚는 인간 본 적 없는데 이것도 엄마가 나한테 가르친 거잖아. 이 망할 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 어쩜 이렇게 잔인해? 어쨌든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살아. 괜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러지 말고. 우리 선을 좀 지키자고요. 네? 자랑스러운 부모, 엄마가 늘 말하던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한테 줄 거 없으면 그건 이미 선을 좀 넘은 거지만 나도 할 만큼은 했어.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죠. 할 만큼? 겨우 그 퇴직금 날린 걸로 할 만큼?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아이고! 내가 너였으면 일이라도 찾아 해서라도 내 부모 내가 모시고 살았어. 알아? 억지 부리지 말고 엄마도 이해를 해. 나 자식이 둘이야. 마누라까지 있고.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라도 해서 엄마까지 먹여 살려야 해? 엄마, 난 엄마랑은 달라. 내 연금도 있고 주택담보로 연금 받아서 살면 나 혼자면 죽을 때까지 모자람 없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막말로 엄마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 우리 집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내가 자식 된 도리로 작은 원룸 얻을 보증금은 줄게. 근데 그 이상은 바라지 마.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는 자신이 준 것만큼 받은 거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구박하면서 남편에게 주입했던 가치관을 본인이 다 받은 거였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는 결국 쫓겨나고 말았네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피해는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갔기 때문이었어요. 퇴직금을 전부 날린 남편에게 남은 건 자신이 저축한 돈 일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밖에 없었고 남편은 자신이 가진 돈을 아이들에게 나눌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시 첫째 태원이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도 학원을 끊어버리기까지 했고 심지어 용돈조차 주지 않으려고 했죠. 때문에 저라도 그런 남편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태원이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여보 이건 아니잖아. 애 대학은 보내야지. 담임 선생님 말로는 잘만 하면 의대도 가능하다고 했다니까? 남편은 이에 어깨를 으쓱했죠. 공부 잘하겠지. 내 머리에 침묵까지 닮았으니 공부가 어렵겠어? 근데 그게 내가 성공하는 거야? 애들이 성공하는 거지. 막말로 걔들은 크면 부모한테 뭐라도 해줄 것 같아? 본인 살기 바빠서 결국 나랑 우리 엄마처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생돈을 날려? 당신 아이잖아. 어쩜 그렇게 말을 해? 생돈이라니. 생돈이지. 의대? 당신은 가방끈이 짧아서 모르는 모양인데 거긴 들어가서도 온통 돈질을 해야 되는 곳이야. 알긴 알아? 가난한 집은 그런 거 꿈도 못 꾼다고. 심지어 둘이야 둘. 애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눈 깜빡하면 둘 다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난 절대로 못해. 정 원하면 지들이 알아서 가겠지. 말이 되는 소리래. 애들이 어떻게 알아서 대학을 간다고? 그건 애들을 낳은 부모의 책임이야. 당연한 거고. 진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밥도 굶을 수준이라면 당신 말 이해는 하겠지만 이 집이 있잖아. 이 집도 좀 줄이고 할 수 있다면 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내 집을 왜 줄여? 미쳤어? 이건 내 집이야. 내 집! 그리고 뭐? 일? 설마 나한테 경비 일이라도 하라고? 해야지. 나도 뭐든 할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 잘 키우자, 응? 나 교사였어! 비록 퇴직당하긴 했지만 교사라고! 당신처럼 아무 일이나 막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내가 그래도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경비? 내가 왜? 나 혼자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정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차라리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받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줄까 싶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이들은 저와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을 때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저와 살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해야 했죠. 결국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오로지 돈, 그것만을 보고 시작한 거였어요. 마트, 청소, 편의점 다 알아봤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노가다였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그만큼 돈을 주니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일을 다녔죠. 처음 했던 것은 공사하면서 생긴 쓰레기를 포대자루에 담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일이 아니라 부서진 벽돌, 못이 박힌 나무, 쇳덩이들을 들고 나르는 일이었죠. 그렇게 몇 달을 꾸준히 하다 보니 아름아름 아는 사람이 생겼고 당시 저희 팀을 맡고 있는 반장에게 다른 일도 소개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페인트 칠을 하는 일과 도배였고요. 말이 쉽지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정말 힘이 든 일이긴 했습니다. 도배는 마스크를 끼고 일을 하는데도 코 안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먼지 구덩이, 곰팡이 더미에서 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페인트 칠도 어렵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가정집에서 서랍이나 문틀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주고라도 시켜야 할 정도로 어려운 공간에 페인트 작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다치기도 많이 다쳤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했고 못이나 칼에 찔려서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진 적도 많았으니까요. 남편은 그 일을 끝내고 온 저를 보며 빈정거렸습니다. 노가다 잘하고 왔어? 아주 꼴이 엉망이네. 아주 적성을 제대로 찾았어. 어울려. 당신도 어울리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꼴이. 백수가 딱이야. 지금 말 다 했어? 아주 이제 남편 알길 우습지? 그깟 돈 좀 번다고 유세는 지나가는 동네 개새끼가 다 웃을 일이지.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무식해서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저는 꼭 참았어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하지만 애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감사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과 이전처럼 다시 좋아지진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제가 미련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었지만 이미 아이들은 제게 제 인생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그 집에서 버텼던 거였죠. 종종 사고를 치긴 했던 딸 정원이도 정신을 차리고 재수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아들 태원이는 원하던 의대에서 졸업까지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과도 연락을 아예 끊고 집에는 발길도 끊은 게 5년이 넘은 시점에 보게 된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죠. 5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모습이었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저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일을 하던 노가다판이었어요. 작은 일이라도 좋다면서 일을 시켜달라고 찾아온 시어머니는 절 보고 놀라 도망치다가 크게 넘어지고 말았죠.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까지 시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변했을지 몰라도 저를 싫어하는 건 여전했죠. 이런 모습 보니까 웃음니? 속이 아주 시원해? 잘 됐다고 박수라도 치고 싶지? 네, 아주 시원하네요. 어머님이 이런 모습 보여주셔서 사이다라도 먹은 느낌이고요. 이게 어머님이 바라는 말인 건가요? 이제 아주 날 우습게 보고 잘도 짓거리는구나. 됐다, 나 태어날란다.
영양실조라서 이거 다 맞고 철분제도 받으셔야 해요. 됐다고!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이런 곳 기웃거린다고 날 우습게 봐? 너 따위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힘으로 눌러서 전 다시 눕히며 말했죠. 그런 곳 기웃거린 시어머니가 우습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저는요? 어머님은 그런 제가 우스우세요? 남은 자식들 가르치려고 노가다판에 기웃거리는 며느리가 쪽팔리세요? 아닌 거 아니까 그런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일하는 건 뭐든 당당한 거니까요. 자,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손을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여기저기 있고 오래전 대못에 긁혀난 흉터가 고스란히 있는 못난 손이었죠. 심지어 왼쪽 검지는 한쪽으로 휘어진 상태로 제대로 굽히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보더니 입을 꾹 닫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들어올린 채 누우시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툴툴거려도 이전처럼 당하고는 있지 않았죠. 졸업을 하고 페이닥터로 들어갔다고? 그리고 정원인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고?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된 건가? 이제 내 손자 의사 만들었다고 얼마나 유세를 떨 거야? 네, 그러려고요. 아주 유세를 제대로 떨려고요. 그러려고 노가다에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가르친 건데 모르셨어요? 이젠 내가 우습지? 만만하지? 네. 예전엔 어머님 눈도 못 마주치고 내내 하는 며느리였지만 노가다판 뛰면서 저도 많이 단단해져서 이 정도 구박은 괜찮거든요. 얼른 식사나 마저 하세요. 또 실려가지 말고. 잘 먹으면 뭐해?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편하지. 아니야? 아니거든요? 빨리 죽으면 제가 유세 떠는 거 보지도 못하니까 오래오래 사시면서 유세 떠는 건 제대로 보고 가셔야죠. 그래야 제가 속이 후련하죠. 못된 것. 나쁜 것! 말은 그렇게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구박했던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저에게도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음에도 점점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기에 차마 외면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 결국 거동이 불편해졌을 무렵에는 요양원으로 옮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하는데 그러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참 잘못을 많이 했어. 그때 사돈을 좀 도왔다면, 그랬다면 나는 후회한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너한테 상처 준 말, 널 구박했던 것들 모두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설령 내가 죽어간다고, 불쌍해 보인다고 그 죄를 용서하지 마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하지만 미안해. 정말로 미안하다, 아이미야. 정말로 많이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어머님, 왜 또 약한 소리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미안하면 살아서 더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게 저한테 제대로 갚는 길이니까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 그래. 애미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는 제 눈을 보시더군요. 말씀하세요. 이혼해. 이혼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나. 나도 안다. 남은 애들 눈에 밟혀서 못 떠나는 거. 근데 그렇게 10년 또 20년 살다가 영영 못 떠나는 거야. 떠나서 네 인생 살아라. 비록 내 아들이지만 그놈이랑 평생은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마지막으로 내 손녀 손주들 좀 보게 해다오. 그 녀석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태원이 정원이를 만나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에서나 얼굴을 비췄고요. 평생을 자신을 돌봐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오로지 생전에 자신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 말하며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을 챙길 핑계를 댈 뿐이었죠. 당연히 저는 그런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의 유언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소송할 수 있는 조건 자체도 되지 않았고요. 퇴직을 했을 뿐이지 결혼 생활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간 제게 했던 막말에 대한 부분도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혼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감히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혼을 요구해? 그 나이 먹고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냥 하던 것처럼 참고 살아.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 내가 누구랑 살려고 이러는 것 같아? 애들 다 키웠고 작은 애 졸업만 남았어. 이제 당신이랑 더 살 이유도 필요도 없어서 하려는 거야. 이혼해. 이혼해 달라고. 그럼 재산 다 포기해. 그거 아니면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왜? 내가 왜 포기해야 하는데? 결혼하고 평생 아이들 키우면서 살았어. 이 집의 반은 내 거야. 나한테 충분히 권리 있다고. 그리고 정확히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기도 해. 뭐 어쩔 건데? 어차피 내 명이야. 그리고 그렇게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애들이랑 사이가 그 모양이야? 참 잘도 키웠네.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결국 태원인 당신한테 엄마 소리 한 번은 안 하고 정원인 기숙사로 도망을 치냐? 자식 농사 개판을 내놓고 좋은 엄마인 척하는 거 역겨워. 알아? 내가 변호사랑 다 이야기해봤어. 이혼 절대 못해. 알아? 할 거야. 무조건 할 수 있어. 증거는 찾아보면 나올 테니까. 남편은 제 말에 곰곰이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죠. 이혼 좋아. 원하면 해주지. 단 우리 애들 시집 장가 갈 때 그때 해줄게. 두 말 안 하고 바로 해준다고. 원한다면 각서? 뭐 그것도 쓰지. 공증도 하고. 그전엔 엄마 자리만 지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애들을 위해서니까. 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럼 당신이 그렇게 곱게 키웠다는 자식들 하자 만들어서 시집 보낼 거야? 막말로 애들한테 뭐가 남았어? 멀쩡한 집 있고 부모 멀쩡히 살아있는 가정밖에 더 있어? 근데 당신이 이혼하면서 반으로 나눠 가져가면 애들 시집 장가 갈 때 손바닥만한 집에서 사는 그런 애들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협조하라고. 애들 결혼 제대로 하면 나 두 말 안 해. 저는 결국 남편의 말대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뭐 당장 급할 것도 없었고 협의 이혼으로 깨끗하게 갈라서는 걸 원하기도 했죠. 다행인 것은 아들 태원이가 얼마 뒤에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원이가 데리고 온 아가씨는 참 참하고 예뻤어요. 더구나 들어보니 엄청난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했죠. 생각보다 그 규모가 상당했는지 남편은 정원이 결혼까지 기다릴 것 없이 태원이만 결혼하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내 아들이지만 참 사람 보는 눈이 좋아. 역시 돈이 최고지. 이제 나도 아들 덕 좀 보고 좀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게 된 거고. 당신도 좋지? 내가 바로 이혼해준다니까. 네, 좋아서 아주 하늘을 날겠네요. 당연히 좋아야지. 이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의사가 된 것도 온전히 내 덕이고 내 머리를 닮아 독특한 건데 당신이 비빌 자리는 아니지. 오늘은 당장 내가 각서 써줄 테니까 결혼식하고 바로 이혼하자고. 좋지?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저를 빨리 털어내는 편이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결혼으로 본인까지 재산이 늘어날 거라고 계산했던 거겠죠. 그 시커먼 속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 역시도 결혼식까지 참석하는 걸 동의는 했습니다. 아들이 절 보기 싫어한다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순 없었으니까요.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하고 불러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결혼식에 당당하게 입장하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그 꿈은 얼마 안 가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예비 며느리에게 입을 잘못 놀렸기 때문이었어요. 초반에 예비 며느리는 인사를 와서 제게 참 살갑게 굴었습니다. 제가 막노동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멋지다고 응원을 해줬죠. 그러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 막노동이라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아가, 잘 들어.
사실 우리 집은 대대로 사자 집안이야. 태원이 할아버지는 한의사, 그리고 할머니는 교사, 그리고 나도 교사였고 태원이 친모도 교사였다. 알고 있니? 또 보다시피 너한텐 시누이가 될 내 딸도 강사지. 입시학원에서 유명한 강사야. 태원인 의사고. 남편의 말에 아가씨는 고개만 끄덕였고 혼란스러운지 제 눈치를 살폈죠. 이때 태원이가 나섰습니다. 아빠, 제발 좀 적당히.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쟤도 우리 집 식구가 될 거면 알아야지. 자기 시어머니가 노가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 저 여잔 태원이 친모가 아니고 친모도 나랑 같은 교사였다는 거 알아야지. 그래야 아가씨 집안에서도 수긍하고 이해를 할 거 아니니? 교육자, 의사 집안이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 뒤로 문제는 점점 꼬여갔습니다. 제가 아들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된 모양인지 상견례 당일 안사돈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그리곤 초반엔 쓸데없는 말들을 우선 늘어놨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리 이름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 졸업해서 독일 유학까지 다녀왔고 집안도 훌륭한 편이죠. 그래서 솔직히 의사 사위?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애가 좋다고 하니 저희도 억지로 허락을 한 거지. 집안으로 보면 확실히 키우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아, 네.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셨다니 이야기하기 쉽겠네요. 저희 쪽에서 사위 병원 개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두고는 안 볼 거니까요. 그리고 신혼집은 물론이고 외제차도 생각하고 있고요. 열쇠 3개, 그거 저희가 해드린다고요. 면목이 없네요. 감사하다는 말을 더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표현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도 저희가 바라는 조건은 들어주셨으면 해요. 네, 그럼요. 어떤 건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집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디에 말은 하지 말고 결혼식만 불참해 주실 순 없나 해서요. 솔직히 친모도 아니고 계모시잖아요. 실은 제가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서 교육자 집안의 의사 핏줄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사부인이 거기 참석하시면 다들 알지 않겠어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게 사람한테서 나오는 아우라인데. 지금 저한테 결혼식을 오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무 솔직했다, 그쵸? 근데 이해는 해주세요. 솔직히 요즘에 누가 양가 부모 다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어떤 경우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아이들을 다 키웠고 결혼식은 참석을 하고 싶은데. 비디오로 보세요. 꼭 직접 볼 필요 있나요? 요즘 화질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상견례는 집안끼리 보는 거니까 참석해도 되지만 어쨌든 결혼식엔 불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쪽 뜻입니다. 그 정도는 아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 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상견례이니 그때 다시 인사드리죠. 끊겠습니다. 순간 전화가 끊어졌는데 머릿속에서 주마등이 스치더군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와서 밤새 울던 아이들을 잡고 같이 울었던 그때. 저를 향해 두 팔을 뻗고 아장아장 걸어오던 정원이, 유치원에서 만든 종이로 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던 태원이까지 마치 모든 게 제게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 뭘 바라고 여기까지 달려왔나 싶고 후회만 가득할 정도로 제 선택이 원망스러웠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맘 같아서는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당장이라도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고요. 하지만 이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울렸고 뒤이어서 딸인 정원이에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미용실을 미리 예약해놨기에 얼른 오라는 거였죠. 그래, 딱 여기까지만 가자. 딱 여기까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용실에서 화장이며 머리 손질까지 싹 다 받았습니다. 옷도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골랐고요.
결혼하고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돈을 쓴 거였죠. 그러다 보니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그것보다 15분이나 더 늦게 들어왔죠. 그러고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처럼 인상을 쓰더니 절 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애썼네요. 그렇게까지 꾸미고 오실 줄은 몰랐는데 제법 잘하고 오셨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피식 웃었죠. 엄마도 참. 어머님 부끄럽게 왜 그런 말을 해. 적당히 넘어가야지. 힘 잔뜩 주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자격지심이라는 거야. 사자 집안에서 혼자만 노가다를 하시니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니? 격식이라도 갖추고 왔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뜻이니 곡해하실까봐 염려가 되네. 이때 제 남편이 껄껄 웃었습니다. 오해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들 돌봐줄 여자는 하나 있는 게 좋다는걸요. 그건 그렇죠. 노가다꾼 사돈은 없는 걸로 칩시다. 그게 그쪽도 우리도 속이 편안하니. 네네, 당연히 그러죠. 자, 일단 술 한잔 받으시죠. 저는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런두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1분? 아니 3분은 지났을까?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상이 거꾸로 뒤집혀 한쪽 구석에 박혔습니다. 놀라서 위를 보니 아들이 서서 씩씩거리고 있었죠. 심지어 딸인 정원이는 예비 며느리에게 술인지 물인지를 머리 위에 쏟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2배로 커져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미쳤어? 당장 사과 못 드려? 아들은 그 말에 남편을 비웃더니 이내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격식? 이게 무슨 격식이야? 아주 머리가 텅텅 빈 족속들이 아가리만 터는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입은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알아? 노가다꾼? 누가 노가다꾼이야? 성태원 자리에 앉아! 아빠가 하는 말 안 들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너 지금 크게 실수하는 거야.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데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아빠는. 사짜 집안 웃기네. 그리고 내 결혼 내가 없겠다는데 왜 아빠가 난리야? 아빠가 결혼해? 그래? 그래서 우리 키워준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바닥을 보여줄 생각이야?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막말로 키워준 것뿐이지 친모가 아니라는 건 똑같아. 너희 빗줄은 대대로 사짜 집안인 게 맞고 저 사람은 애초에 우리 집안이 아니야. 그리고 난 우리 집안이 다시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면 저 여자랑은 이혼 12번도 할 수 있어. 지금이 그 기회고. 진짜 참 더럽다. 뭐? 너 지금 아빠한테 더럽다고 했어? 집안 자체가 더러워. 내 피를 뽑을 수 있다면 여기 싹 다 쏟아놓고 싶을 정도로. 할머니 사기당하고 거리에 쫓아낸 게 아빠였어. 그때 퇴직금 다 털렸다고 징징거리면서 지갑 닫은 것도 아빠였지. 내가 의사가 되어도 본인한테 떨어질 거 하나 없다고 학원 다 끊고 용돈 한 푼 안 준 게 바로 당신이란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왜? 저쪽 집에서 집도 해주고 차도 준다니까 내가 이젠 아들로 보여? 올바른 부모는 자식 등에 빨대 안 꼽는 거라며. 그래서 아빠도 할머니 쫓아낸 거잖아. 그걸 보고잖아 우리는. 아빠한테 뭘 해줄 것 같은데? 야, 그거랑 같아? 난 손해를 본 거야. 너희한테 내가 무슨 손해를 끼쳤어? 어? 아빠란 인간 자체가 손해지. 아빠는 노가다 하는 게 쪽팔리다고 생각해? 근데 어쩌지? 난 아빠가 더 쪽팔린데. 돈에 눈이 멀어서 빌빌거리는 그 모습 보니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당장 사과해.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감히 아빠한테 이딴 식으로 구는 게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여자가 아니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그 말을 너무나 오랜만에 들었기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그러자 딸 정원이가 절 안아줬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해주더군요. 사실 본인이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에 아버지에게서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고 했죠. 제가 아버지를 오랜 기간 짝사랑했고 아이들의 친모를 괴롭혔다고요. 그런 이유로 암에 걸려 죽은 전처의 자리를 차지한 게 바로 저였다고 했답니다. 그 오해를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기에 두 사람 다 절 미워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이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줬고 그때 오해가 완전히 풀렸다고 합니다. 미안해, 엄마. 근데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하필 그때 엄마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오해했다고 잡으면 또다시 불행하게 살 것 같아서. 차라리 이혼을 먼저 시키고 나서 말하려고 했던 거야. 계속 우리 때문에 참고 산 거잖아. 아빠가 우리 결혼하면 놔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급하게 결혼하겠다고 오빠가. 저는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설명하는 정원이에게 소리쳤죠. 그럼 지금 이 짓거리를 일부러 해서 나랑 저 여자를 이혼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이 미친 것들이 얼마나 못 배워먹었으면 이런 짓을 해? 아빠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니까. 우린 이거 다 녹음했어. 이제 엄마 무조건 이혼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고 우리가 증인이야. 야! 넌 내 딸이야! 그리고 넌 내 아들이고! 이것들이 쌍으로 미쳐서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여자 편을 들어? 감히 날 능멸해? 이때 사돈이 인상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럼 당신들 내 딸 가지고 지금 논 거야? 기가 차서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됐어! 이런 더러운 집구석이랑 사돈은 못해. 아니, 우리 쪽에서 거절이야. 내 귀한 딸을 이런 상놈의 집구석에 보낼 줄 알아? 교육자 집안 좋아하시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안 돼. 나 태원 씨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엄마. 제발. 시끄러. 넌 저 집구석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자식들이라는 게 친부한테 하는 꼴을 봐라. 저게 정상적인 집안이야? 널 속인 거라고 못 들었어? 계모 이혼시키려고 이랬다잖아. 너랑 급하게 결혼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다 몰라. 난 그래도 태원 씨랑 못 헤어진다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나 죽어? 아우 내가 미쳤. 가만 있어봐. 그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에 제 아들은 한숨을 푹 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돈놀이하는 장사꾼 주제에 감히 사자 집안의 딸을 보내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쪽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빠가 그쪽 딸은 무시 안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도 부잣집 딸이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똑같이 장사꾼 집안이었거든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 아들의 말에 사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런. 사돈의 반응에 남편이 무릎을 꿇었고 다시 잘해보자면서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울고불고 소리를 꽥 지르고 난리가 났고 사돈은 머리가 아픈지 뒷목을 잡고 벽에 기대더군요. 그곳은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길로 아들은 문을 열고 딸은 저를 부축해서 그곳을 빠져나왔죠. 뒤로는 계속 비명소리가 났지만 모든 걸 무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차를 타고 말없이 어디론가 향했고 끝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아들은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고 딸 역시 계속 울면서 제 품에 안겼죠. 저는 그런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어린아이였던 그때처럼 말이죠. 그러다 아들은 제 손을 보고는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손이 이게 뭐야? 이게 손이야? 엄마 진짜 왜 그래? 누구 마음 아파 죽는 꼴 보려고 해?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병원이라도 갔어야지. 그냥 굳은 살이야. 엄마 괜찮아. 이게 무슨 굳은 살이야? 부러진 거 그냥 둬서 변형까지 온 거잖아. 나 의사야.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뭐가 미안해. 우리가 미쳤지. 아빠가 거짓말을 했어. 우린 그것도 모르고. 안다. 다 알아. 울지 마. 엄마 마음 너무 아프니까 울지 마라. 미안해, 엄마. 진짜 우리가 너무 미안해. 그 일이 있고 저는 바로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정말로 제 이혼을 준비했던 건지 그간의 다른 증거까지도 모두 녹음을 해서 가지고 있더군요. 아무 준비 없이 약속만 믿고 있었던 저와는 달리 아주 영특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는 딸의 집에서 살게 됐어요. 안쪽으로 휘어있는 손가락도 치료를 받았고 그간 받지 못했던 효도를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게 된 거였죠. 두 아이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제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미국으로 또 한 명은 유럽으로 그렇게 해외여행도 보내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여행보다는 딸과 아들이 저에게 다시 엄마라고 불러준 게 더 행복하네요. 이 정도면 자식들 잘 키운 엄마가 맞는 거겠죠? 아이들은 그간 제게 나쁘게 대했던 것을 후회하고 더 잘하려고 하지만 전 그 아이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미 다 받았다 라고 말이죠. 물론 힘든 일도 많았고 하루에도 12번 더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던 순간 이미 저는 부모로서 모든 걸 다 받았노라 말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편하다면 그 효도라는 거 받아보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